네, 반갑습니다. 저는 사회과 교육론하고 사회문화 맡고 있는 이웅재라고 하고요. 자, 오늘 첫 시간인데, 먼저 좀 양해 말씀드릴 거는 교재가 오늘 나와야 되는데, 교재가 안 나왔어요. 교재 안 나와서 지금 프린트를 나눠드린 상태인데, 갑자기 그 출판사 쪽에 주당 근로시간 52시간 그 제한이 갑자기 걸려가지고, 원래 이제 출판사가 책 나올 때쯤에 굉장히 빡세게 근무하는 게, 그래가지고 책을 내는 게 보통 통상 관례인데, 이번에 갑자기 그게 엄격하게 규제가 돼서, 시일을 못 맞췄다.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교재를 여러분 손에 들려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 좀 양해 말씀드리고, 그리고 또 프린트를 받아봤는데, 첫 장에 보니까 앞에 법 집중만 이렇게 적혀가지고, 순간 갑자기 빡친 일이 있었는데, 강력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이거 없어 보이게 이게 뭐냐 그랬더니, 다시 찍어야 되나요? 라고 묻길래, 그건 좀 과한 것 같고, 그냥 스티커라도 붙여라. 이제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그리고 제 교재 오늘 프린트로 받아봤습니다만, 프린트 보시면 좀 썰렁할 겁니다. 그러니까 내용 부분이 지금 없죠. 내용 부분이 없는데, 이 말씀도 사정을 안 드릴 수가 없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이 동문서 출판사에서 전화가 왔었어요. 제 교재 저작권 문제에 관심이 참 많다. 그렇게 지대한 관심을 보여주셔가지고, 굉장히 좀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이제 일단락을 지어서, 불가피하게 제 교재 안에 이 참호책 내용을 수록하기 힘들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내용이 다 빠져버렸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어떻게 채워야 될지 좀 고민을 하다가, 기출에 대한 기출 가이드 개념으로 만드는 게 어떨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좀 6페이지 잠깐 보실까요? 6페이지 잠깐 보시면은, 기출 흐름이라고 해서, 연도별 기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만 보면 그냥 연도별로 그냥 무작위적으로 그냥 내용이 열거돼 있을 거니까 조금 더 참호책을 읽을 때 어떤 부분이 기출되어 있는지를 조금 더 기출 포인트를 파악하기 위해서 7페이지부터 보시면 6페이지 내용을 다시 재구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6페이지에 이미 기출된 목록을 실제 참호책을 읽어 나갈 때 어느 포인트에 기출이 됐었나를 파악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7페이지 보시면 시민성 전달 모형이 있으면 참호책 내용이 목표, 내용, 방법, 의, 비판점 이런 순서로 서술이 되어 있거든요. 그 중에서 내용과 방법, 비판점에서 이렇게 기출이 됐었다. 그러면 아직 기출 안 된 부분이 뭐예요? 목표나 의의는 아직 기출이 안 된 부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더 눈여겨서 읽어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호책을 읽으실 때 포인트를 어디다 둬야 되는지. 그러니까 물론 한번 기출됐다고 해서 또 기출 안 되는 건 아니겠죠. 또 기출되더라도 똑같이 묻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비판점을 물었을 때 예전 기출은 어떻게 물어봤었는지, 그러면 다음번에 또 물어볼 때는 어떤 방식으로 물어볼지, 그걸 좀 일목요연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다시 재구성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단원별로 그 포맷은 약간씩 다르게 했습니다만, 나름대로 제가 고민을 해서 이 단원을 기출을 파악하고 대비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읽어나가야 될지 제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재구성해가지고 이렇게 구성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생각하느라고 되게 며칠 동안 고민을 했습니다. 이게 내용을 빼버리는 게 저로서는 되게 이제 좀 피곤한 일인데,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요즘 최근 기출 트렌드를 보시면 참호책에 더욱더 충실하게 출제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어차피 참호책의 원전에 있는 맥락을 읽어나가는 과정은 반드시 필요할 거니까, 어떻게 보면 또 전화위복의 개념이 되지 않을까, 오히려 더 잘된 부분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내용 부분들은 다 빼버리고, 이제 작년에 시달려 보니까 이제 출판사하고 싸우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예 시비도 못 걸게 그냥 다 빼버렸습니다. 자, 그렇게, 그런 사정이 있었다는 좀 양해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 그러면 1년 동안 이제 진행을 해 나갈 건데, 첫 시간이니까 이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이제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사회과 교육론을 아직 한 번도 구경 안 하신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사회과 교육 과목의 출제 경향은 완전히 요 책 한 권에 그냥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출제 범위 한 95% 이상, 이 참어책에 집중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참어책을 읽고 얼마나 구조화시켜서 내 머릿속에 담아두느냐가 사회과 교육론 점수를 좌지우지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출제 묻는 방식이 요 책에서 이제 다 출제되고 있다는 것이 이제 첫 번째 말씀드릴 사항이고, 물어볼 때도 항상 이 참어책의 강조점을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묻는 방식조차도 이 참어책에서 서술을 대는 맥락 속에서 물어요. 예를 들면, 시민성 전달 모형이 있다. 그러면 그냥 비판점을 써라. 이런 문제가 나오지만, 비판점을 가치교육의 측면에서 써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왜 시민성 전달 모형의 비판점을 왜 가치교육 측면에서 쓰라고 얘기하냐면, 참어책이 그 시민성 전달 모형의 비판점을 그런 측면에서 서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참어책이 그렇게 서술하고 있기 때문에 참어책의 그 맥락 속에서 묻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참어책이 어떤 모형을 얘기할 때 어떤 맥락 속에서 얘기하는지, 그리고 물어볼 때 어떤 맥락 속에서 물어볼지가 이미 참어책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주목을 하셔가지고 꼼꼼히 읽어나가는 것이 상당히 필요하다. 그래서 아주 세심하고 꼼꼼하게 참어책을 읽어나가시면 사실은 사회과 교육론 대비는 다 끝났다고 보셔도 과언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참어책만 읽어나간다고 해서 효율적인 대비가 될 수 있는 건 아니겠죠. 왜냐하면 기출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출에 예전에 물어봤던 거, 특히 주관식으로 바뀌고 나서 지금 돌아가면서 묻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안 물어봤던 포인트가 뭐가 있는지를 또 파악하면서 정리하시는 게 보다 효율적인 정리가 되겠죠. 그러니까 비판점 같은 건 벌써 2번이나 물어봤단 말이에요. 시민성 전달 모형 비판점을 2번이나 물어봤으니까 또 나오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럼 또 나온다 그러면 안 물어본 포인트를 물어볼 거니까 그 포인트가 뭔지를 체크해 두고 내 머릿속에 암기해 두는 게 필요하겠죠. 세 번째 말씀드릴 거는 그냥 암기입니다. 그러니까 암기라는 거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문구를 정확하게 외워야 되는 거고요. 이 참어책의 좀 문제점이 뭐냐면, 좀 문제점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되게 이제 서술 방식이 되게 장황합니다. 장황하고, 좀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걸 돌려서 얘기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앞부분에서 한번 던져놓고 뒷부분에 가서 약간 추가 설명을 하고, 이런 패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패턴들을 눈여겨보면서 그 문구들을 정확하게 암기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 그 정도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기출문제가 이제 단원마다 기출문제가 뒤에 달려 있을 건데, 아무래도 참어책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전 단원이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좀 더 중요한 단원이 있고 덜 중요한 단원이 있을 건데, 그럼 어떤 단원이 더 중요하고 어떤 단원이 덜 중요하냐, 그 포인트를 파악하는 건 아주 쉬워요. 그러니까 제 교재를 받아보시고 그 단원의 뒤에 기출문제가 몇 문제가 붙어 있는가 한번 세워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출문제가 20문제 이상이다. 그러면 거의 이거는 엄청 중요한 단원이구나. 근데 이 단원은 기출문제가 뒤에 2-3문제밖에 안 붙어 있구나. 그러면 출제 민도가 낮은 단원이구나. 그렇게 간단하게 판단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다 더 중요한 단원을 좀 더 꼼꼼하게 읽어나가는 그런 공부가 필요하겠다. 그리고 항상 이제 진행 방식은 제가 저하고 이제 같이 단원을 읽고 그 관련된 기출문제를 풀 건데, 일단 단원을 내용 정리를 저하고 이제 같이 한번 읽어 나가시면서 내용 정리를 한 다음에 기출문제는 항상 숙제로 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숙제를 내드리면 여러분이 집에 가서 풀어 오시고, 그럼 그 다음 시간에 기출문제를 저와 같이 이제 풀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출문제는 그날 배운 기출문제를 저가 직접 답을 불러드리는 게 아니고 숙제로 내드린 다음에 그 다음 시간에 기출문제를 풀어 나가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다. 기출문제를 혼자 풀어보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혼자 풀어보면서 책을 또 찾아보시면서 답을 적어나가는, 그게 상당히 중요한 작업이니까 숙제를 내드렸을 때 혼자 생각하면서 답안을 쓰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답을 불러드릴 때 그걸 받아주고 그냥 기계적으로 외울 생각하지 마시고, 먼저 집에 가가지고 혼자 답을 생각해보고 연필로라도 한번 적어보신 다음에 제가 불러드린 답안하고 한번 비교해 보는 거.
그리고 여러분이 쓴 답안하고 제가 불러드린 답안이 차이가 있다 그러면 그 차이가 의미 있는 차이인지 의미가 없는 차이인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필요하고, 내가 쓴 답안도 답이 될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기시면 언제든지 저한테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써도 답이 된다 안 된다는 걸 파악하는 건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출문제는 항상 숙제로 내드리고 그 다음 시간에 풀어드리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다. 자, 그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네, 뭐 이 정도면 뭐 할 얘기는 다 한 것 같네요. 서두로. 저는 교육론하고 이제 사회문화 강의를 맡고 있고요. 저는 사회학과 전공입니다. 사회학 전공이기 때문에 교육론은 쥐뿔도 모르겠죠, 사실은. 제 전공도 아니고. 그러니까 저는 학원 강사고요. 여러분들 그 교육론 시험 문제를 제가 이제 여러분들 나온 점이 있다 그러면 뭐 제가 전공자도 아니고 제가 뭘 알겠어요, 사실은. 근데 제가 여러분보다 나은 게 있다 그러면 기출문제를 여러분보다 훨씬 더 오래 들여다봤고 또 그 기출문제의 원천이 되는 책들을 더 오래 들여다봤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책을 들여다보다 궁금증이 있는 것들은 뭐 다른 강론서도 찾아보고 뭐 논문도 읽어보고 하겠습니다만 결국은 그런 주변의 배경 지식 같은 건 사실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결국 여기 있는 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배경 지식은 필요하겠지만 결국 최종적인 목적은 여기 있는 문구를 외우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문구를 외우면 잘 안 외워질 거니까 이 표현이 어떤 맥락 속에서 나왔나는 걸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면 어떻게 보면 암기를 도와드리는 과정이죠. 뭔가 이해를 하면 암기가 잘 되니까요, 사실은. 제 이름이 이웅재입니다. 그냥 외우세요라고 하는 것보다는 제 이름의 가운데 웅자가 고뭉자고 뒤에가 재상재자인데 왜 사람 이름에 고뭉자를 잘 안 쓰거든요. 보통 수컷웅자를 쓰지 동물 이름을 잘 안 쓰는데 우리 아버지가 뭐 단군 이야기를 보고 거기 감화를 받으셔가지고 제 가운데 이름을 웅자로 썼다 그래요. 왜 제가 고뭉자를 쓰는 바람에 학교 다닐 때 항상 별명이 곰하고 떨어질 틈이 없었습니다. 항상 뭐 미령 곰충이라든지 뭐 곰발바닥이라든지 항상 그랬는데 제가 아버지한테 왜 사람 이름을 이렇게 만들어놔가지고 제가 이렇게 애들한테 놀림을 받게 만들었냐라고 이제 농담적으로 물어보니까 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곰이라는 동물이 되게 반전의 동물이다. 되게 미련해 보이고 느려 터져 보이지만 막상 사냥할 때 보면 엄청나게 순발력이 좋고 곰이 이제 물고기를 잡을 때 강에 가만히 서 있습니다. 서 있다가 강물을 따라 헤엄치는 물고기를 그냥 앞발로 그냥 탁 채거든요. 그 순간에 순발력이 놀랍다 이거죠. 그리고 뭐 당군 이야기에 뭐 인내력 어쩌고저쩌고 그러면서 이제 그 정당화 시키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제 이름 가운데 자가 웅자라는 걸 더 잘 기억할 수 있겠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강의라는 건 딴 게 아니고 그런 작업을 해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더 이 표현이 이런 맥락 속에서 나온 표현이구나라는 설명을 들으면 다음번에 암기하기도 좀 쉬워질 거니까. 그러니까 암기가 그 최종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그 암기를 도와주는 게 이해고요. 이해하고 암기는 따로따로 가지 않습니다. 이해를 많이 한 만큼 암기가 더 쉬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이해를 많이 했다고 하더라도 암기를 안 하면 그 이해한 것도 나중에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해와 암기는 항상 이렇게 서로 시너지 효과를 가지면서 같이 동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암기라고 해서 그냥 다 외워버리면 되겠지라는 그런 막연한 생각만 하지 마시고 제 배경 설명도 좀 잘 들어두시면 나중에 서로 암기된 걸 까먹었다고 하더라도 다시 상기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런 면에서 그런 걸 도와드리는 입장이다. 그래서 제가 교육론 전공자가 아니라는 게 별로 부끄럽지 않습니다. 사회과 교육론 교수가 저보다 교육론 강의를 잘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만큼 오랫동안 기출문제를 들여다보진 않았을 거니까. 칸트 박사학위 딴 사람이 고등학교 윤리 칸트를 잘 가르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좀 제가 이때까지 교육론 강의 해오면서 나름대로 생각했던 것들을 많이 풀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잘 받아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 정도로 할게요. 요 정도로 서두는 요 정도로 하고요. 바로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는데 자, 참모책을 펴 보시면 이름이 참모책이 아니고 지금은 이제 모차책이 됐죠. 그래서 모경환, 차경수, 이제 공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차경수 교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셔가지고 어떻게 보면 모경환 교수님 책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은데 지금 3판이 나와 있어요. 지금 혹시 2판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면 2판 말고 그냥 3판을 구입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2판에서 3판 넘어오면서 변화된 부분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주 부분적으로 굉장히 그 변화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변화된 게 실제로 출제가 돼요. 이번 시험에 역량을 쓰는 문제가 나왔었잖아요. 사실은 3판이 되면서 역량 중심 교육 과정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새로 추가된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역량이라는 단어를 쓰게 만드는 문제도 그런 맥락 속에서 출제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새로 추가된 내용은 바로 그의 심판이 나왔을 때 그에 출제되지는 않지만 그 다음에나 그 다음 해가 넘어갈수록 출제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니까 제가 이제 진행되면서 이건 2판에 없던 내용이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면 그 부분도 표시해 놓고 좀 눈여겨봐 두시는 그 과정도 필요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맨 처음에 그 1장에 보면 사회과 교육의 개념과 목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뭐 서두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쭉 읽어 나가도 뭐 아주 뭐 특별한 부분은 별로 없어요. 근데 먼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회과 교육의 정의 12페이지 보시면 빨간 제목으로 이제 사회과 교육의 정의 1 사회과 교육의 정의가 있는데, 그리고 13페이지 보면 사회과 교육에 대한 다양한 정의 이렇게 이제 소제목으로 붙어 있죠. 그리고 이제 정의들을 쭉 살펴보는데 13페이지 맨 밑에 바하바스 셔미스가 한 사회과 정의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사회과는 시민성 교육을 목적으로 인간관계에 관한 경험과 지식을 통합한 교과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뒷페이지 14페이지 보시면 뱅크스의 또 정의가 맨 위에 두 줄이 있습니다. 뱅크스라는 학자는 우리 사회과 교육론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학자고요. 그래서 요걸 좀 눈여겨보시죠. 사회과는 지역사회, 국가, 세계의 시민생활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지식, 기능, 태도, 가치를 육성하는 초중등학교의 교육과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사회, 국가, 세계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사회의 시민생활, 국가의 시민생활, 세계의 시민생활. 지금 단위가 다르죠. 지역사회, 국가, 세계로 가면서 점점 단위가 커집니다. 이걸 우리가 지역사회의 시민성, 국가의 시민성, 세계의 시민성이 이제 동시에 요구되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다중시민성이라고 이제 부르죠. 그러니까 뱅크스 때부터 벌써 다중적 시민성에 관심을 두고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민성을 함양하는 게 사실은 모든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사회과 교육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목표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회과 교육의 목표는 시민성 함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시민성을 구성하는 주요 요소들을 지금 뱅크스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나요? 지식, 기능, 태도, 가치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보통 가치, 태도 보통 얘기를 합니다. 이게 하위 요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시민성을 함양하는 데는 지식도 필요하고 기능도 필요하고 가치, 태도도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뱅크스의 정의하고 그 14페이지 중간쯤에 보시면 이 참호책의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논의들을 종합해 보면 사회과는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이게 참호책의 결론이에요. 근데 그 결론에 있는 내용들을 잘 읽어보시면 누구 얘기하고 거의 흡사한가요? 뱅크스 얘기하고 거의 똑같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걸 보시죠. 사회과는 학생들이 사회생활에 필요한 지식, 기능, 가치, 태도 등을 학습해서 민주사회에 요청되는 시민의 자질. 거기 밑줄 가보시죠. 민주사회에 요청되는 시민의 자질. 그걸 세 자로 줄이면 뭐예요? 시민성이죠. 그죠? 이런 것들을 학습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시민성을 함양하기 위한 구체적인 하위 요소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것들을 학습해서 민주적인 어떤 시민적 자질, 그 민주적인 시민성이죠. 시민성을 함양하는 게 목표다. 자, 이게 이제 결론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민주적 시민성이 뭐냐? 이거 되게 추상적인 단어니까, 그 민주적 시민성 혹은 시민적 자질이 뭐냐라는 거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민주성이 뭐고 시민적 자질이 뭐냐는 거에 대한 전통이 크게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뒤에 나오는 바하바스 셔미스의 세 가지 사회과의 세 가지 전통이 되는 거죠. 그건 이제 좀 이따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 15페이지를 잠깐 보겠습니다. 15페이지에 사회과 교육의 특징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사회과 교육이 성격상 타 교과와 구별되는 몇 가지 특징을 갖는다 이렇게 하면서 첫째, 둘째, 그 다음 페이지에 셋째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는데, 2판하고 잘 비교를 해보면 2판보다 이걸 좀 체계화 시켰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첫째, 둘째, 셋째에서 항상 무슨 측면이라는 말을 지금 붙여놨습니다. 2판에는 그런 표현이 없어요. 근데 지금 3판이 되니까 첫째 그려놓고 내용 측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내용 측면에다 그냥 네모를 한번 쳐보실게요. 그 다음에 둘째는 무슨 측면인가요? 목표 측면이죠. 목표 측면. 그 다음에 16페이지에 셋째는 조직의 측면입니다. 조직 측면. 자, 요런 표현이 2판에는 없었습니다. 근데 3판이 돼서 요런 표현을 추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과 교육의 특징을 그냥 이런 세 가지 측면에서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죠. 첫 번째, 내용 측면에서 보면, 내용 측면에서 인간과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사회과 교육의 주요 내용을 다룬다. 거기 밑줄 한번 가보시죠. 인간과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 네 자로 줄이면 뭔가요? 사회 문제죠. 그럼 내용 측면에서 보면 사회과는 뭘 다룬다는 거예요? 사회 문제를 다룬다는 겁니다. 사회 문제를 다루는 거다. 그러면 이 시민성이라는 것도 딴 게 아니고, 시민적 자질이라는 것도 딴 게 아니고, 사회 문제를 다루니까. 왜 사회 문제를 다루니까 필요한 자질은 뭐겠어요? 문제 해결 능력이죠. 그럼 결국 이 내용 자체가 사회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그 사회 문제를 어떻게 파악하고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가 이 시민적 자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 측면에서는 주로 사회 문제를 다룬다. 자, 미리 공부하신 분들한테 질문을 드릴게요. 그러면 사회과가 주로 다루는 내용이 사회 문제라고 보는 건 바하바스 셔미스가 얘기한 세 가지 전통 중에 어떤 전통하고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을까요? 시민성 전달 모형일까요? 사회과학 모형일까요? 반성과 탐구 모형일까요? 반성과 탐구 모형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참호책의 기본 입장 자체가 사실은 반성적 탐구 모형과 긴밀하게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성적 탐구 모형 입장에서 사회과 교육을 바라보는 경향이 농후하다. 이게 듀이의 입장이기도 하고요. 듀이가 이제 얘기하기를 사회과는 주로 개인 문제이자 사회 문제를 주로 다루는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전통 입장에서 좀 사회과 교육을 얘기하는 경향이 지금 상당히 농후한 거죠. 그 다음에 목표 측면을 보겠습니다. 목표 측면에서 국가 사회의 요구나 필요로부터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다. 그 뒷페이지 잠깐 보실까요? 뒷페이지 보시면 국가 사회 요구하고 민감하게 연동이 되어 있다는데, 그 두 번째 줄에 보시면 1960년대 미국 사회과 교과서가 대부분 법과 질서를 강조하였으며, 동시대의 한국 사회과 교육에서 반공이 가장 강조된 것도 국가 사회적 요구였다. 60년대는 그랬다는 거죠. 그러다가 그 다음에 예컨대 거기 6번째 줄 보세요. 예컨대 1차 교육과정은, 우리나라 사회과 교육과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1차 교육과정은 중학교 사회생활과 국민 부분의 주요 목적은 유능하고 충성된 대한민국 국민을 길러내는 데 있다는 걸 밝히고 있다. 그러니까 충성스러운 국민을 길러내는 데 초점이 있었는데, 이게 이에 비해 2015 개정 교육과정이 되니까 달라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달라지고 있냐면, 개인의 발전은 물론 사회, 국가, 인류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시민을 기른다. 이렇게 해놨죠. 지금 뭐가 달라지고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1차 때는 국민의 초점을 두고 있어요. 그죠? 국민이죠. 근데 2015 개정 교육과정은 어때요? 단순히 국민이 아닙니다. 국가의 구성원으로만 신경 쓰는 게 아니고, 지금 국가 밑에 있는 하위 단위인 사회, 이때 사회는 뭐겠어요? 지역사회겠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자질뿐만 아니라 국가보다 더 큰 단위인
인류의 또 구성원들의 자질까지 신경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민성이라는 것을 보다 좀 확장시키고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무슨 시민성인가요? 다중적 시민성이죠. 그러니까 지금 현대 사회과는 옛날보다 훨씬 다중적 시민성을 강조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2015 개정 교육과정 목표에서도 알 수 있고, 또 이렇게 한 집단,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자질만을 신경 쓰는 게 아니고 그 앞에는 또 뭐라고 붙어 있나요? 개인의 발전까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개인 발전까지 좀 신경 쓰고 있는 게 2015 개정 교육과정이다. 그러니까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사회과 교육의 목표가 좀 확산돼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충성스러운 국가의 구성원을 기르는 데 초점이 있다면 지금은 개인도 발전해야 되고 또 다양한 단위의 구성원으로서의 자질까지 강조하는 게 사회과 교육이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사회과 교육이 그 당시의 시대적인 어떤 요구를 반영하는데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셋째, 조직 측면이라고 해놨습니다. 자, 조직 측면은 사회과 교육은 단일한 학문 영역이 아닌 여러 학문 영역을 교육적으로 포괄해서 내용을 조직하는 종합적인 성격을 지닌다. 자, 종합적인 성격에다가 밑줄을 그리겠습니다. 지리하고 역사하고 다릅니다. 그죠? 같은 범사회과 안에 있는 다른 교과하고도 달라요. 지리는 기껏해야 다 지리잖아요. 그죠? 인문지리, 자연지리, 뭐, 이렇게 다 지리인데, 사회과는 사실은 좀 웃기는 과목이죠. 일반 사회 그러면은 뭐 정치학도 있고, 경제학도 있고, 사회학, 문화인력도 있는데, 솔직히 정치학하고 경제학이 다르고, 경제하고 사회학은 더 다릅니다. 사회하고 경제학은 완전 상극이거든요. 제가 학교 다닐 때 맨날 그 학부 교수님이 사회학 개론 시간에 항상 경제학을 깠던 기억이 납니다. 경제학이 학문이냐. 저한테, 우리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경영학은 더 욕하고요. 경영학이 무슨 학문이야. 그럼 밑에 있는 그 따까리 교육시키는 거지. 밑에 있는 그 노동자 착취를 위한 그 학문밖에 안 되고, 그게 무슨 학문이냐.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아주 그 성격이 다른 학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굉장히 이질적인 학문들이 모여 있는 게 일반 사회과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팀 수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제가 사회문화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경제학 쥐뿔도 모르거든요. 사실은. 모르는데, 학문적 성격이 너무 달라요. 사고방식도 다르고, 법학은 또 다르죠. 그런 것들이 사회과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된다. 근데 이게 나쁘게 얘기하면, 이게 동질성이 없는 이질적인 것들을 억지로 모아놓은 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좋게 얘기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종합적인 성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밑에 사회과 관련된 용어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 17페이지 내용을 잠깐 보세요. 17페이지에, 셋째 줄 잠깐 보겠습니다. 세 번째 줄 보시면, 우리나라에서 1945년 해방 이후에 교수 요목기부터 1차 교육과정까지는 사회과를 사회생활과라고 불렀다. 자, 사회생활과의 가로를 한번 쳐보시죠. 자, 그 문장을 제가 굳이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게 최근 시험 문제입니다. 요 문장을 그대로 따와가지고 시험 문제 냈었어요. 거기 사회생활과의 가로를 딱 쳐놓고 여기 들어갈 말이 뭐니? 이렇게 물었었습니다. 그 문제도 역시 참호책이 요 문장을 그냥 따와서 낸 문제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어차피 이제 뒤에 우리나라 사회과 역사를 배울 때 다시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따로 또 이렇게 강조하고 있죠. 사회생활과는 옛날에 이제 사회과를 부르던 명칭이었다. 그거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그 밑에 있는 내용도 여러분한테 다 맡기겠습니다. 전부 다 맡기고, 19페이지를 잠깐 보겠습니다. 19페이지. 19페이지 거기 뭐 맨 위에 제목이 사회과하고 사회과학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사회과와 사회과학의 차이에 대해서 살펴보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과하고 사회과학은 어떻게 다른 거냐? 그 두 번째 단락을 보겠습니다. 사회과학자와 교육자의 개념을 구분할 수 있다. 그럼 뭐 학자 동그라미 쳐보시죠. 학자가 바로 사회과학자를 얘기하는 거죠. 사회과학자는 사회현상에 대한 이론을 구성하고 발전시키려는 사람인데 비해서
교육자 동그라미 쳐보시죠. 교육자는 학생들이 그러한 이론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가르치는 사람이다. 그럼 학자는 이론을 만들어내는 사람이고, 교육자는 그 학자들이 만든 이론을 가르치는 사람이다. 그러면 그 사회과를 담당하는 게 교육자고 사회과학을 담당하는 게 학자인데, 사회과학하고 사회과는 긴밀한 관련이 있죠. 무관한 게 아니고, 사회과학에서 만들어 놓은 이론을, 여기서 이론이 새롭게 만들어진다면 그 이론을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게 바로 사회과라고요. 그러면 이 이론을 학생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는 그 이론을 그대로 그냥 가르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론이 너무 어려우니까요. 학생들의 수준에 맞게 다시 바꿔야 되겠죠. 근데 학생들 수준에 맞게 바꾸는데 그 목적이 뭐예요? 이 이론을 가르치는 목적이 지금 이거잖아요. 그죠?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시민성을 함양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이 이론을 가르치되 무슨 목표에 맞게? 시민성 함양이라는 목표에 맞게 요 이론을 다시 어떻게 하는 거야? 재구성을 하고 재조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재조직하는 겁니다. 뭐를 위해서? 시민성 함양을 위해서. 그게 바로 사회과라는 거죠. 그럼 사회과는 사회과학하고 무관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사회과학을 재조직한 게 사회과다. 그래서 재조직이라는 말이 상당히 중요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서 5번째 줄 보세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교육하기 위해서 재조직한 교수용 교과목이다. 가르치기 위한 교과목이다. 재조직이란 말에 동그라미 쳐두시고 교수용 교과목이다. 밑줄 쫙 그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뒤에 가면 다시 얘기 나오겠습니다만 사회과의 어떤 전통에서는 얘를 재조직한 게 사회과라고 보기보다는 그냥 이거 자체를 가르치는 게 사회과야.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 하는 애들도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무슨 모형이라고 그러죠? 사회과학 모형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런 서술 방식도 지금 뭐하고 비슷해? 무슨 전통하고 비슷한 거예요? 이 시민성이 보통 이제 문제 해결력이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사회과를 재조직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건 사실은 반성로 탐구 모형하고 상당히 흡사한 그런 입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반적으로 참모책의 입장은 반성로 탐구 모형의 입장에서 사회과를 접근하려고 하는 거다. 자, 이런 맥락으로 이해를 해주시면서 20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자, 20페이지. 자, 사회과 교육의 본질. 자, 이게 오늘 이제 배울 부분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는 거죠. 자, 이 부분은 시험 칠 때마다 거의 매년 출제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 교재 프린트에 6페이지를 보시죠. 6페이지 보시면 6페이지 그 사회과의 테마 1 사회과의 전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회과의 전통이 바로 이 사회과 교육의 본질 이 단어랑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근데 기출 흐름을 보니까 어때요? 2014년부터 2022년까지 거의 매해 출제가 되어 왔었습니다. 물론 뭐 2015, 2017년도에 중간에 빠진 적도 있었습니다만 거의 이제 매년 출제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그냥 무조건 한 문제 출제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20페이지, 20페이지가 아니고 제 교재 7페이지를 이제 펴놓고 옆에다 펴놓으시고 그다음 참고책을 저하고 같이 읽어 나가겠습니다. 자, 20페이지 보시면 사회과 교육의 본질에서 나오는데 이걸 이제 사회과의 전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민성 함양이 사회과의 목표라고 그랬는데 이 시민성을 어떻게 파악할 것이냐에 대한 전통이 크게 3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3가지 전통을 얘기한 사람이 누구냐면 20페이지 보시면 20페이지 두 번째 단락을 보세요. 두 번째 단락에 네 번째 줄을 보시면 바 등은 이렇게 돼 있죠. 1978 해가지고요. 바에다 동그라미 치겠습니다. 이 바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그 문장의 말미에 보면 영문으로 바하바스 셔미스라고 이름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은 이제 바하바스 셔미스를 바등 이렇게 이제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 1978이라고 돼 있죠. 요 책에서 세 가지로 분류했다. 세 가지 모형으로 분류했다. 자, 세 가지 모형에다가 네모 딱 쳐주세요. 세 가지 모형이 이제 거기 나와 있듯이 시민성 전달 모형하고 그 다음에 사회과학 모형, 그 다음 세 번째 반성적 탐구 모형. 자, 이 세 모형에서 계속 연달아서 이제 출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바하바스 셔미스가 이제 세 가지 모형을 얘기했고요. 그 모형을 얘기한 책이 요 책입니다. 요 책인데, 이 시중에 지금은 아마 절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에 이제 번역이 돼서, 출간도 됐었어요. 되게 얇은 책이고, 되게 재밌습니다. 물론 이제 저만 재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읽어보면 상당히 재밌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게, 사례 같은 것도 많이 들어두면서 그렇게 얘기한 책인데, 사실 어떻게 보면 제대로 공부하려면 이 책을 한번 읽어보는 게 중요합니다만, 뭐 그 정도까지는 좀 오버인 것 같고, 이 책에 있는 내용 중에서 조금 기억해 둘 만한 내용은 제가 강의 중에 중간중간에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렇게 바하바스 셔미스가 세 가지 전통을 얘기를 했는데, 이 바하바스 셔미스의 입장은 뭐냐면, 사회과 교사라면 사회과 교육의 목표를 나름대로 세워가지고 그 목표에 맞게 내용을 선정하고 그 내용에 맞게 수업 방법이 결정돼서 학생들을 위한 사회과 수업이 진행될 것이다. 바하바스 셔미스의 생각은 목표, 내용, 방법은 이렇게 하나로 엮여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목표에는 몇 가지가 있다고요? 세 가지가 있다고요. 이 목표가 막 수십 가지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 게 아니고 딱 세 가지로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회과 교사의 목표가 요거라면, 요게 목표라면 그 목표에 맞게 내용이 정해질 거고 방법도 거기에 맞게 정해질 거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회과 교사의 목표가 이거라면 거기에 맞게 내용, 방법이 또 정해질 거라는 거고, 또 요거라면 요거에 맞게 내용, 방법이 정해질 거라는 겁니다. 그럼 이게 다르면 이것도 다르고 이것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시험 문제는 당연히 뭘 묻겠어요? 이거의 차이, 요거의 차이, 요거의 차이를 묻는 게 당연한 패턴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바하바스 셔미스가 얘기하기론 목표는 시민성 전달인데 내용은 사회과학이고 또 방법은 반성과 탐구의 방법, 사용을 하는 그런 경우는 없다는 겁니다. 그게 바하바스 셔미스의 기본 입장이었어요. 이게 목표, 내용, 방법인데, 내용, 방법이 있는데, 이건 이건데, 이건 이거고, 이건 이런 경우는 없을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고,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도 말도 안 되는 수업을 하고 있는 거고, 말도 안 되는 수업을 하고 있으니까 학생들은 그런 수업을 들으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목표는 충성스러운 시민을 만들겠다고 해놓고, 막 사회 문제를, 내용은 뭐 반성과 탐구의 사회 문제를 다루고, 방법은 또 다른 걸 다루면 아이들 입장에서는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대로 된, 논리적으로 일관된 제대로 된 수업을 하는 선생이라면 항상 이 셋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고, 이게 선택되는 순간 거기에 맞게 이렇게 선택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나서 바하바스 셔미스가 이제 이 세 가지 전통을 하나하나씩 소개를 합니다. 자, 그 소개하는 내용들이 20페이지에 이제 하단에 시민성 전달 모형이 있죠. 자, 시민성 전달 모형 먼저 보시죠. 자, 시민성 전달 모형은 가장 오래된 모형이고 가장 역사가 오래된 모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 읽어보시면 시민성 전달 또는 문화유산 전달로서의 사회과는, 자, 문화유산 전달에다 밑줄 그어주겠습니다. 자, 문화유산은 그냥 전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뭐 시민성 전달 모형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전통을 전달하는 겁니다. 전통적인 규범을 전달하는 모형이다.
제가 이제 사회문화 수업을 합니다만, 사회학에서 보면 기능론이라고 있죠. 그 기능론이 바로 기능론적 사고를 가진 애들이 시민성 전달 모형입니다. 우리 그 사회문화에서 기능론 그러면 무슨 관점이라 그래요? 보수적인 관점이라 그러잖아요. 얘가 딱 그런 애들이에요. 그럼 기능론이 뭐냐면, 우리 사회에는 뭐가 있다? 기능론을 다른 말로 합의론이라 그러거든요. 왜 합의론이라 그러냐면 우리 사회는 뭐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합의된 규범이 존재하고 있다. 그 이 합의된 규범 하에서 사회 질서가 유지되고 있다. 그래서 사회가 제대로 사회 질서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새로 태어나는 애들에게 뭘 교육시켜야 된다? 합의된 규범을 그 아이 머릿속에 넣어줘야 된다. 새로 태어난 애들의 머릿속에 합의된 규범을 넣어주는 과정을 뭐라 그러는 거예요? 사회화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규범을 내면함으로써 비로소 사회 질서가 유지될 것이다. 시민성 전달 모형의 교육 목표가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뭘 전달해 주는 거예요? 합의된 규범을 내면화시켜 주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무슨 관점이 있어? 이 합의된 규범은 정해져 있는 거죠. 그때그때 바뀌는 게 아닙니다. 이 합의된 규범이 시간이 오래되면 뭐라고 불리는 거예요? 이걸 시간이 오래 지속돼서 유지되면 그걸 우리가 전통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전통을 내면화시킴으로써 결국은 사회 질서가 유지되는 것이고, 사회과 교육의 목표도 그 전통을 내면화시키는 것이다. 근데 궁극적인 목표는 뭐예요? 사회 질서 유지가 되는 거죠. 이걸 내면화시켜서 사회 질서를 유지시키자. 자, 이게 시민성 전달망의 기본 입장이 된다. 그래서 거기 첫 번째 줄, 21페이지 첫 번째 줄 보시면 사회의 유지 존속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회의 유지 존속에 밑줄 그어주시고, 이게 사회과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죠. 바람직한 지식, 기능, 가치를 가르쳐서 학생들이 미래의 훌륭한 시민이 되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식, 기능, 가치라고 되어 있는데 가치에다 동그라미 치겠습니다. 가치에다 동그라미 친 이유는 바로 그 다음 단락에도 나옵니다만, 이 시민성 전달명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목표는 지식도 아니고 기능도 아니고 가치입니다. 가치. 그래서 가치 교육에 되게 신경을 쓰는 것이 시민성 전달 모형이다. 가치라는 게 뭐죠? 뭘 가치라 그러는 거죠? 우리가 선악이 바로 대표적인 가치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을 우리가 가치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통 선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우리가 멀리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통 뭐라 그러는가요? 악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걸 우리가 가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선악, 다른 말로 얘기하면 바람직하다,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러니까 시민성 전달 모형이 주력하는 건 뭐냐면 뭐가 바람직하고 뭐가 바람직하지 않은 거냐, 여기에 초점을 두는 겁니다. 그럼 뭐가 바람직한 거냐? 바람직하다는 건 바로 지금 현재 존재하는 사회 질서가 이게 바람직한 겁니다. 이게 이 사회 질서라는 건 현존하는 질서잖아요. 현존 질서. 이게 바람직한 질서거든요. 그래서 시민성 전달 모형을 입장에서 사회과 교육을 하는 사람은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우리 사회의 질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 예를 들면 한국 사회를 예를 들자면 한국 사회는 경제 체제로서 지금 뭔가요? 자본주의 체제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자본주의가 뭐다라는 지식도 중요하지만, 지식도 알아야 되죠.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질서가 뭐냐는 지식 교육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자본주의가 공산주의 질서보다 훨씬 더 어떤 거다? 바람직한 거다. 그럼 자본주의에 대한 지식 교육도 결국 왜 지식 교육이 필요하냐면 자본주의가 공산주의보다 훨씬 경제 성장률이 높아. 자본주의는 거지도 적어. 북한은 다 거짓대밖에 없어. 이런 지식을 가르침으로써 자본주의가, 남한의 자본주의 체제가 북한의 공산주의 체제보다 훨씬 우월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 자본주의 사회를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야 된다. 그게 가치죠. 최종적인 목표는 뭐가 되는 거예요? 가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는 단순한 지식 암기보다는 사실은 뭐가 바람직하고 뭐가 바람직하지 않냐라는 그런 가치 교육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고, 그리고 이 가치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가치는 변하지 않아요. 가치는 그때그때 달라진다라고 생각하는 걸 우리가 뭐라 그러죠? 시대 장소에 따라 가치가 달라진다고 생각하는 걸 가치 상대주의라고 얘기하는데, 시민성 전달 모형이 제일 싫어하는 게 그겁니다. 가치 상대주의. 우리 사회문화에서 가치가 혼란스러운 걸 뭐라 그래요? 아놈이라 그러잖아요. 시민성 전달 모형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아놈입니다. 어떤 애들이 아노미에 빠지냐면 이것도 오를 수도 있고 이것도 오를 수도 있어 라는 가치 상대주의에 빠지게 되면 그게 가치 혼란으로 이어지고, 그 가치 혼란 아노미 상태가 되면 사회 질서가 어떻게 될 거다? 무너질 것이다. 그래서 시민성 전달 모형이 상당히 우려스럽게 생각하는 모형이 뭐냐면 그 가치 상대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뒤에 나오는 반성적 탐구 모형이 되는 거예요. 반성과 탐구 모형은 가치가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때그때 시대 장소에 따라 가치가 달라질 수 있고, 가치가 변하면 변화하는 가치를 수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반성과 탐구 모형인데, 여기서는 가치가 변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가치는 전통으로서 이미 주어져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뭐가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는 결론이 나 있는 거고, 합의된 규범으로서 전론이 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걸 확실하게 내면화시키는 게 중요하다. 자, 이게 시민성 전달 모형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 줄부터 보세요. 이때의 훌륭한 시민이란 사회에서 수용되는 무슨 단어가 나오나요? 가치가 나오죠, 지금. 사회에서 수용되는 뭘 내면화한다고요? 가치를 내면화한다고. 가치, 규범을 내면화하는 게 훌륭한 시민이다. 그리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시민이다. 이들은 세금을 납부하고 학교에 다니며 위기 때 나라를 지킨다. 자, 이 모형에서는 교사와 학생이 살고 있는 사회의 유지 존속을 위해 필요한 지식과 행위를 주요 학습 내용으로 한다. 이때 교사가 교과서를 통해서 전달하는 수업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수업 내용은 주로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지식적인 측면이 되는 거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내용이 내포하고 있는 뭐가 더 중요하다 그랬어요? 가치. 지금 가치라는 말이 얼마나 자주 반복되고 있는지 눈에 들어와야 돼요. 그만큼 지금 시민성 전달 모형이 가치 교육을 강조하고 있구나. 그래서 가치와 신념이 더욱 중요한 학습 요소가 된다. 예컨대 국민 과목을 가르칠 때 학생들이 정부 구조를 상세히 암기하는 것보다는, 이것도 하긴 합니다만, 그거보다는 미국이 지구상에 가장 공정하고 최선의 정치 체제라는 확신을 갖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게 무슨 교육이에요? 가치 교육이죠. 가장 공정하고 최선의 정치 체제라는 가치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시민성 전달 목의 목표에서 여러분이 방점이 찍혀 있어야 되는 거는 가치 교육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구나. 자, 그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 가치가 이미 어떻게 돼 있다? 합의되어 있다. 우리 사이에 이미 합의된 규범으로서 올바른 가치가 무엇인지는 확정되어 있는 것이고, 그 확정된 가치를 내면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시민성 전달 모형이죠. 세 번째 단락을 보겠습니다. 시민성 전달 모형의 대표적인 교수 학습 방법은 직접적인 전달 방식이다. 자, 직접적인 전달 방식에 네모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단락의 네 번째 줄에 보면 간접적인 전달 방식도 있어요. 그것도 한번 네모쳐 보시죠. 이것도 다 원전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원전의 직접적인 전달 방식, 간접적인 전달 방식. 직접적인 전달 방식은 그냥 직접적으로 이게 중요해 라고 얘기하는 게 직접적인 전달이죠. 그게 강의예요, 강의. 그 바로 밑에 줄에 강의식 수업이라고 되어 있죠? 강의가 직접적 전달 방식입니다. 그럼 간접적인 전달 방식은 뭔가요? 한번 읽어보신 분은 찾아보세요. 그럼 간접적인 전달 방식이 뭘까? 이제 그 궁금증에서 읽어보면 뭔지 알 수가 없어요. 놀랍게도 간접적인 게 뭐냐? 그 밑에 보면 간접적이고 섬세한 방식으로 가치와 태도를 내면화하도록 한다는데, 대체 간접적이고 섬세한 방식이 뭐야? 간접적인 전달 방식은 간접적이고 섬세한 방식이다. 이게 흔히 얘기하는 뭐예요? 동어 반복이죠.
이 동어 방법이 가장 병신 같은 정의거든요, 사실은. 이런 설명 하나만 하는 설명인데, 이걸 설명이랍시고 써놓은 게 조금 웃기긴 합니다만, 제가 좀 과하게 얘기했습니다. 저자를 까고자 하는 의도는 없었고요. 그럼 간접적인 전달 방식이 뭔가 이제 궁금해서 제가 이 책을 읽어봤더니, 이 책에는 이제 나옵니다. 그게 이런 거더라고요. 이게 중요해라고 직접적으로 가르칠 수도 있는데, 이게 중요하다는 걸 직접 전달하지는 않고 어떤 내용이 있으면 그 교사가 중요하지 않다 싶은 것들은 빼는 거예요. 내용을 생략하는 겁니다. 생략. 예를 들면 우리나라 역사를 가르친다고 칠 때, 자본주의를 가르친다고 칠 때도 자본주의에는 장점도 있고 뭐도 있겠어요. 단점도 있겠죠. 근데 단점을 쓱 빼는 겁니다. 자본주의는 빈부격차가 심하다. 그래서 미국 같은 나라가 순수 자본주의 국가는 다른 애들보다 빈부격차가 심하다는 그런 데이터 같은 걸 빼는 거예요. 그걸 빼야 자본주의가 뭐하다는 걸 확신할 수 있어요. 좋다, 훌륭하다는 걸 확신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직접 자본주의가 좋다라고 얘기는 안 하고 자본주의의 나쁜 점 같은 것들을 슬쩍 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간접적이고 섬세한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직접적으로 좋다라는 얘기를 안 하더라도 학생들이 그런 데이터를 보면 자본주의가 훨씬 좋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걸 간접적인 전산말 첫 번째 내용으로서 내용을 생략하고 재조직하는 겁니다. 내용을 생략하고 이건 참고로 해두세요. 이거 시험에 안 나오겠죠. 그렇잖아요.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데 그냥 한번 들어두시라고요. 내용을 생략하고 재조직하는 거예요. 교사가 뭐가 중요하다는 걸 애들한테 어필하기 위해서 제가 근데 이게 직접적으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게 친밀성 전달 모형의 아주 치명적인 단점 중에 하나입니다. 내용을 생략하고 재조직하는 과정에서 내용이 어떻게 되겠어요? 사실이 어떻게 되겠어요? 왜곡되겠죠. 분명히 엄연히 있는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슬쩍 감추는 거예요. 그럼 사실이 왜곡되는 걸 싫어하는 모형이 바로 뒤에 나옵니다. 사회과 교육의 본질은 사실을 그대로 알려주는 건데 왜 사실을 왜곡하니? 그게 뒤에 나오는 뭐예요? 사회과학 모형이죠. 그러니까 사회과학 모형 입장에서 시민성 전달망을 비판한다 그러면 뭘 쓸 수 있냐면 이걸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그리고 이게 전체 시민성 전달 모형 전체의 단점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사실을 왜곡하고 과장할 수 있는 거죠. 좋은 면만 부각되는 것도 뭐예요? 과장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 간접적인 전달 방식에서 원전에서 얘기하는 게 첫 번째는 이거고요. 두 번째는 행동 수정 기술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사가 보기에 우리 전통적 가치, 그러니까 교사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가치와 행동을 보여주는 학생들은 칭찬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마음에 드는 놈은 칭찬하고 마음에 안 드는 놈은 쟤는 좀 문제가 있네. 너는 왜 선생을 보고도 인사도 안 하고 왜 그러니? 우리 사회 규범은 윗사람을 공경하는 건데 인사도 안 하고 왜 그래? 왜 행동이 그 모양이야? 그걸 딱지 붙이기라고 그 원전에서 부르고 있는데 우리가 흔히 이걸 뭐라 그래요? 낙인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드는 놈은 낙인을 찍고 마음에 드는 놈은 칭찬을 하고 그러면서 이 칭찬하고 욕먹는 애들을 보고 아이들이 어떤 게 바람직하다는 걸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간접적인 전달 방식이라고 서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그 참호책은 뭐 이런 내용은 전혀 없이 그냥 동어 반복적인 표현으로 슬쩍 넘어가고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특히 이걸 좀 기억해 두시라는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근데 간접적인 보세요. 외견상 이러한 방식은 시민성 전달 모형의 교수학습 방법과는 거리가 있어 보이지만 본질적으로는 뭐라는 목적에는 차이가 없다. 가치와 태도의 여기도 또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왜 이 짓을 하냐고요. 왜 사실을 왜 왜곡하느냐.
자본주의가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왜 이렇게 어떤 애는 칭찬하고 어떤 애는 비난을 하느냐. 이게 이런 행동들이 바람직하다. 유교 질서를 지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걸 전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목표가 뭐를 위한 것이다? 사실은 바람직한 가치 태도를 함양시키기 위해서 이런 간접적인 전달 방식을 하고 있는 거다. 항상 목표하고 뭐하고 연동이 되어 있다고 했어요? 방법도 연동이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목표가 가치 교육에 초점이 있으니까 방법도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거다. 그다음 마지막 단락이 이제 장단점이 나와 있습니다. 장단점이 나와 있는데 단점이 우리 그 프린트를 보시면 비판점이 우리 프린트 7페이지를 보세요. 내용 2020년에 출제됐죠. 내용 쓰라고. 그 다음에 방법 2019년에 출제됐죠. 그리고 의의는 안 나왔죠. 의의는 안 나왔으니까 의의 나올 수 있는 거죠. 그죠? 의의 보니까 전통적인 가치와 신념체계의 전달을 강조하여 사회 유지와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 포인트는 뭐예요? 사회 유지와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 원래 목적이 그러니까요. 사회 질서 유지니까. 하지만 전통에 얽매여서 변화하는 시대 흐름에 민첩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다원적인 민주주의 가치를 담보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보수적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그게 첫 번째죠. 특히 전수하려는 가치 및 신념 체계에 대해서는 합의가 전제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지에서는 여전히 미해결 과제로 남아있다. 여기까지가 이제 첫 번째 단점입니다. 또한 그래놓고 나와 있는 게 두 번째 단점이에요. 제가 좀 첫 번째, 두 번째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한번 쳐보시죠. 하지만부터가 동그라미 1번이고 또한부터가 동그라미 2번입니다. 또한 이 모형은 신념과 이상을 전달하여 이상적인 훌륭한 시민을 양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어서 학생들의 다양한 욕구와 흥미를 고려하는 데는 미흡한 점이 있다. 학생들의 다양한 욕구와 흥미를 고려하는 데 미흡한 점이 있다. 이게 두 번째 단점이 되는 거죠. 근데 시험에 기출된 거 보세요. 어떻게 물었는지 보세요. 7페이지. 비판점. 2014년에 어떻게 물었나요? 반성적 탐구 모형 입장에서 시민성 전달 모형에 대한 비판점을 두 가지 서술하라 그랬죠. 비판점을 두 가지 쓰라 그랬습니다. 지금 참호책에 두 가지 썼잖아요. 근데 무슨 입장에 쓰라 그랬어요? 반성적 탐구 모형 입장에서. 자, 그러면 우리가 최소한 이 책을 읽을 때 뭘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비판점이 누구 입장에서의 비판점이다? 반성적 탐구 모형 입장에서의 비판점이라는 걸 그 정도는 캐치할 수 있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비판점만 외울 게 아니라, 그럼 보세요. 그러면 다시 확인을 해봅시다. 첫 번째 비판의 요지는 뭐였어요?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에 대응하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또 다원적인 가치를 담보하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반성과 탐구 모형은 뭐에 대응할 수 있어야 돼요? 변화에 대응할 수 있고 다원적인 가치를 수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내용이 과연 있을까요? 참호책에? 잠깐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24페이지 보겠습니다. 미리 잠깐 보는 거예요. 24페이지 잠깐 보세요. 두 번째 단락을 잠깐 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반성과 탐구 모형은 급변하는 현대 사회에 직면하게 되는 문제를 다루는데 적합한 모형이다. 뭐에 적합하다고요? 급변하는 사회의 문제를 다루는데 적합하다고요. 그러면 사회 변화에 대응하는데 적합한 측면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서술을 보면 누구하고 대비되는 거예요? 시민성 전달 모형과 대비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시험 문제를 이렇게 낸다고요. 이게 나름 응용입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참호책에서 이게 누구 입장에서 비판점이라는 얘기는 안 해줬지만 읽어 나가다 보면 캐치할 수 있는 부분들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반성과 탐구 모형은 첫 번째, 변화에 대응하기 쉬운데 시민성 전달은 그렇지 않다. 그리고 반성과 탐구 모형은 그러면 다원성도 담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반성과 탐구 모형이
다원적 가치를 담보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힌트가 참호책에 있어야 되겠죠. 23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23페이지에 세 번째 줄을 반성어 탐구 모형 세 번째 줄을 보세요. 반성어 탐구 모형에서는 전달해야 될 가치와 지식의 목록이 존재한다고 믿는 시민성 전달 모형과 달리, 자 달리에다 동그라미 치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눈을 번쩍 떠야 돼요. 뭐하고 다르다 비교를 해놓고 있으면 그게 항상 출제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시민성 전달 모형은 뭐가 존재한다고요? 전달될 가치가 딱 목록으로 존재한다고요. 그럼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얘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개인이 달리 학습자 자신의 가치 체계를 명료화하는 걸 중요시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전해야 될 가치가 딱 정해져 있고 교사가 그걸 전달하고자 하는 게 시민성 전달 모형이라면 반성어 탐구 모형은 가치를 어떻게 교사가 전해주는 게 아니고 뭐 한다고요? 자기 가치를 명확하게 한다고요. 그러면 학생들이 자기 가치를 명확하게 한다는 건 학생들마다 가치가 어떨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를 수 있다는 거죠. 학생이 가져야 될 가치가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내 가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명확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가치는 누가 정하는 거예요? 자기가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반성어 탐구 모형은 가치를 누가 정한다고요? 자기가 정한다고요. 그럼 자기가 정하니까 학생들마다 어떨 수 있어요? 다를 수 있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가치가 다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가치의 다양성이 보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치 다양성이 보장이 되니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가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스스로 결정하는 거니까 내가 A가 중요하다고 내가 확정을 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가지고 사이가 또 한 10년이 지나가지고 내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치를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바꿀 수 있죠. 가치는 누가 정하는 거니까? 내가 정하는 거니까. 가치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겁니다. 심지어 반성어 탐구 모형에서는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를 바꾸는 용기도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전에 보면 그게 상당히 중요하다. 그 뒤에 기출문제 문구를 봐도 그런 문구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치 교육에 대한 입장이 지금 완전히 시민성 전달 모형하고 반성어 탐구 모형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를 캐치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거고요. 시민성 전달 모형은 가치가 정해져 있다는 거고 반성어 탐구 모형은 가치가 시대에 따라 바뀔 수도 있고 그 시대에 맞게 학생들이 자기 가치를 바꿔 나갈 수도 있고 그래서 개인마다 다양한 가치가 존재할 수도 있다. 자, 이게 반성어 탐구 모형의 입장이 되는 거죠. 자, 이러한 대비점이 지금 참호책에 언급이 되어 있는 셈이 되겠습니다. 제가 보기엔 이런 부분들은 시험에 또 물어볼 수 있어요. 시험에 또 물어볼 수 있고 특히 제가 반성어 탐구 모형의 가치교육 거기 우리가 봤잖아요. 23페이지에 23페이지 그 세 번째 줄 있잖아요. 반성어 탐구 모형하고 시민성 전달 모형이 서로 가치교육이 어떻게 다른지 거기 별표를 쳐주겠습니다. 그 문장 전체 가로를 쳐두시고 별표를 쳐주세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시험에 나올 수 있냐면, 반성적 탐구 모형에서 강조하는 가치 교육이 무엇인지 서술하시오.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반성적 탐구 모형에서 강조하는 가치 교육을 시민성 전달 모형과 대비하여 서술하시오.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거 아직 시험에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웅재의 픽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제가 픽한다고 나오겠어요? 참호책이 써져 있으니까 나오는 거죠. 뭐 다음번에 물어보면 이거 아직 안 물어봤으니까 나올 수밖에 없고요. 이 문구가 1판에는 없던 문구입니다. 1판에 없던 문구인데 2판에 새로 추가됐고 그 추가된 문구가 지금 3판에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럼 2판에 왜 추가했겠어요? 강조점이니까요. 원전의 강조점인데 1판에 미처 못 넣었던 거를 지금 2판에 넣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니까 시민성 전달 모형과 반성어 탐구 모형의
가치교육에 대한 입장 차이를 묻는 거는 상당히 중요한 표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렇게 해서 시민성 전달 모형까지 봤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드문드문 반성과 탐구 모형 관련되는 내용을 살펴봤는데, 조금 쉬었다가 사회과학 모형부터 들어가도록 하죠. 좀 쉬었다 하시죠.